안녕하세요. 연블레 비밀노트입니다. 걱정했던 정치 상황은 조금 안정을 찾고 있지만 환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상황은 조금 불안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잘 정리를 해야겠죠. 연블레 비밀노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슈와 증시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지난주는 이제 상당히 월요일 날 출발이 안 좋았다가 그 후에 좀 급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막상 이제 탄핵 가결이 되고 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주가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좀 빠졌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에 하락한 거는 국내 요인보다는 이제 외부 요인이 좀 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FOMC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매파적으로 이제 FOMC가 열리면서 내년에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덜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우세하면서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또 환율까지 이제 위로 1,450원까지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 매도를 다시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지난주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급락하는 그런 좀 양상으로 좀 갔고요. 또 거기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폭락한 게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악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뭐 여기서 더 무너진다 뭐 이런 부분보다 오르질 못하는 거죠. 위가 막힌 상태에서 계속 변동성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환율이 좀 진정돼야 되는데 환율이 진정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임시 예산안이 좀 통과가 또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좀 통과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이번 주에는 거의 시장은 좀 장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좀 시장 반응은 차가웠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급락하고 아무래도 좀 매파적 인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FOMC 열리기 전부터 내년에 금리 인하 원래 4번인데요. 3번만 할 것 같다는 게 이미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매파적인 거 알고는 있었는데 더 매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 점도표가 원래 3.375%인데 지금보다 이제 4번 금리 인하하는 거죠. 근데 그걸 3.875%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2번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년에 금리 2번밖에 안 낮추면 이게 시중금리가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미국 증시가 이제 랠리를 많이 보였는데 이게 금리 때문에 좀 부담이 됐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게 근원 PC라 그러죠.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내년에 2.2에서 2.5로 올려버렸어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이유로 이제 경기보다 물가가 원인이라는 걸 FOMC에서 이제 이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더 부정적으로 좀 반영을 했고, 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정책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은 뭐 이민자를 추방한다거나 관세 부과는 다 물가를 올리는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취해지면 물가 예상보다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의사결정을 사실은 뭐 4번 하겠다, 2번 하겠다 명확한 건 아니에요. 점도표는 항상 바뀝니다. 뭐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매번 할 때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증시가 좀 항상 좀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이 생각보다 물가를 안 올리면 또 예정대로 4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걱정하는 것처럼 트럼프 정책이 강하게 시행돼 가지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금리를 2번이 아니라 아예 못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의 키포인트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가속화되면서 물가를 올릴 건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전국으로 운영할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바짝 긴장을 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미국 증시가 사실 올해 나스닥이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서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좀 안 좋구나, 좀 생각보다.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들의 이제 매도 욕구를 좀 자극시켰다. 그래서 미국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좋은 건 맞는데
FOMC가 생각보다 조금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것 때문에 미국이 끝났으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하지 말자 이건 아니고요. 증시가 언제 부러지냐면 긴축을 실제로 이제 추세적으로 할 때 이제 증시가 부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두 번이더라도 금리 내려가는 기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중장기 강세장이 끝났다라고까지 볼 필요는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일본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르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8월에 한번 갑자기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엔캐리 청산이 실제 있었잖아요, 트레이드. 그래서 뭐 엔비디아 빠지고 우리나라도 그날 뭐 하루에 주가 지수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대부분 좀 청산은 많이 됐고 그리고 다시 지금 엔달러가 150엔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만약에 일본이 했을 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만약에 인상을 해주면 달러 강세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이 또 물론 예상치에 부합은 했지만 금리 동결하니까 엔화가 더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는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 그렇게 쏙 좋은 그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보다 일본이 오히려 좀 금리를 동결하면서 달러가 강해진 게 시장이 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의 이제 발언에 의하면 금리를 이제 올리곤 싶어 하는데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일본의 임금 인상.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거 한번 더 보자. 올해 일본이 그 3월인가 4월에 그때 춘투할 때 한번 임금을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게 임금 인상 기조가 더 확실해지면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쨌든 임금 쪽에서 이 데이터를 좀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당분간 좀 동결 그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이 한 2번 정도는 인상할 걸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네, 내년에 50bp니까 2번이죠. 0.25%씩. 그래서 속도는 좀 느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 50bp만 인상해주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 속도가 또 늦어졌잖아요. 그럼 둘 간의 금리 차가 그렇게 막 또 벌어지거나 뭐 좁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금리 차가 좁혀지면 이제 엔캐리 청산 우려가 또 커지는데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일본 BOJ의 금리 인상 기조라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한두 번 올리면 달러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일본 BOJ는 어쨌든 이번에는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고 내년 3월에 한번 춘투 또 협상이 있으니까 그 일본의 임금 인상을 한번 그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사실 실적 자체는 좋은데 전망 있죠. 다음 분기 전망이 예상을 크게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다음 분기 매출액을 79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시장이 89.9억 달러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요. 미국 월가가 너무 좀 높게 잡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삼성 하이닉스는 내년 어쨌든 1, 2분기까지 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추정치를 이미 낮추고 있는 상태인데 월가는 낮추질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좀 괴리가 컸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내년 1, 2분기까지는 뭐 당연히 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추정치가 이게 하향 조정이 안 돼서 그런지 79억 달러 제시했고 89.9억 달러 예상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데 이러면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본장 거래에서도 16% 주가가 좀 폭락을 했는데 어쨌든 전통 반도체에 대한 이제 시각이 생각보다 지금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마이크론은 뭐라고 했냐면 HBM 쪽은 굉장히 좋게 또 언급을 했어요. 전분기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더 나올 것 같다. 기존 추정치보다 기존의 HBM 최대 시장 규모를
250억 달러로 언급을 했는데 300억 달러로 언급을 또 했거든요. 오히려 올렸죠. 그러니까 HBM만 보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전통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더 골이 깊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년 2분기부터 재고가 감소하고요.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오는 이 그림으로 가는 거는 마이크론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방향은 바뀌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 좀 떨어지는 이 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빠질 때 좀 약간 버티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랑 다르게 좀 고평가 부담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후행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가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봤지만 이게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를 이끄는 주체는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마이크론을 보자마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도 좀 바뀔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은 좀 필요하다. 어쨌든 내년 2분기에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회복되는 그림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년 1월 말경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확정 실적을 그때 발표하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저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은 좀 선반영을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삼성 하이닉스가 하고 나서는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조금 고생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테슬라 얘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인수위가 자율주행 충돌 보고서 폐기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뉴스 좀 설명 부탁드리고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 끼칠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는 사업은 전기차랑 로보택시 사업이죠. 그리고 로봇은 있죠. 로봇은 조금 시간 걸릴 거고 거의 두 가지인데 결국 전기차야 잘하고 있죠. 근데 시장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근데 나머지가 이제 자율주행 쪽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 안 하니까 규제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날 때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트럼프 인수위에서 이거 보고 이제 하지 마라. 규정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네, 부탁을 했나요? 얘기를 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트럼프도 전폭적으로 규제하나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또 사고 나면 책임 소재 부분을 가리긴 가려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시행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폐지를 해버리면 어쨌든 자율주행 규제가 큰 게 하나가 완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각 주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규제 완화는 굉장히 큰 저는 호재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 이미 선반영은 했어요.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테슬라 가치에는 상당한 호재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성장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좀 규제가 강한데 트럼프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뭐 테슬라 좋은 건 알겠는데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시켜 버렸거든요. 이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회사가 웨이모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구글의 웨이모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두 회사 간의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아마 앞으로 로보택시 시장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웨이모는 그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를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앞으로의 대결이 좀 펼쳐질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현대차한테도 좋은 게 현대차도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웨이모에 차량을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차량을 아이오닉 5를. 그럼 당연히 웨이모가 잘 되면 당연히 현대차 차체를 공급을 하니까 이제 예,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차한테도 상당히 오히려 또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뭐 테슬라한테만 호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규제가 하나씩 좀 걷어지지만 또 그만큼 다른 회사도 경쟁에 참여하니까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에서 브로드컴, 뭐 마벨 같은
맞춤형 칩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좋다고 네. 해요. 이 맞춤형 칩이라는 게 네. 엔비디아가 만든 칩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애플 아이폰에 보면 애플폰 이름에 뭐 A 뭐 15 이렇게 딱 달려 있잖아요. 근데 애플 아이폰만을 위한 칩이죠, 그거는. 뭐 그럼 갤럭시 엑시노스 뭐 이런 그것도 거? 맞춤형 칩이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맞춤형 칩이라고 네. 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통 데스크톱 PC들 다 집에 갖고 계실 네. 거니까 거기 보면 업그레이드들도 많이 하실 텐데 CPU 뭐 인텔 걸 쓰기도 하고 네. AMD 거 쓰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통 범용 칩이라 그래요. 네. 그냥 아무 PC에나 이게 이제 기판만 맞으면 그냥 꽂아 넣으면 돼요. 우리 D램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PC에 넣는 게 하이닉스 거 쓰다가 삼성이 더 싸 보여요. 그럼 교체해 버리죠. 성능 좋은 거냐? 마이크론 거 써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범용 칩이라고 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 있잖아요. AI 네. 데이터 센터, 이걸 범용 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웬만하면 범용 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비싸서 그렇지 그냥 이 엔비디아 구매해서 그냥 탑재시키면 되거든요. 블랙웰 예.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범용칩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GPU는 사실 그래픽 카드 용도다 보니까 AI용은 사실 아니에요. AI용에 근데 최적화된 건 뭐냐면 병렬 연산을 여러 개 해주다 보니까 그 성능에서 GPU가 좀 탁월하다 보니까 이걸 쓰는 건데, 굳이 AI에 필요 없는 기능들도 많이 있거든요, GPU는. 근데 그게 좀 낭비잖아요. 근데 대신에 어쨌든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데 맞춤형 칩은 뭐냐면 그냥 AI용으로 만들어진 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로드컴이 구글에서 수주를 준 거죠. 구글은 이름이 TPU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칩 이름을. 우리 AI 여기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맞는 칩을 야 브로드컴 너네가 설계 좀 해줘. 이런 거죠. 그럼 브로드컴이 이걸 설계해가지고 딱 구글한테 이제 주는 거죠. 이거는 구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제 데 못 써요.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자체 칩 만든다고 네. 하잖아요. 그거와 그게 맞아요. 그거와 그 같은 칩이 개념이에요. 바로 맞춤형 칩이에요. 그 칩을 이제 뭐 구글도 직접 설계하는데 브로드컴이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건 구글만 쓰는 거죠. 브로드컴은 이제 팹리스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요청을 하면 아마존 대상으로 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맞춤형 칩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컸던 건 아닌데 너무 엔비디아 범용 칩이 독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4분기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걸 만들어 버리면 경쟁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칩 이거 안 쓰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구글이나 또 애플은 아예 엔비디아 칩을 안 쓰거든요. 근데 애플이 또 브로드컴과 계약했다는 뉴스가 떠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엔비디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엔비디아 이제 경쟁 상대가 생겨버렸구나 실제. 근데 시장 평가 뭐냐면 여전히 그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학습용 칩이나 범용 칩도 계속 성장을 한대요. 하고 이쪽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커지면서 성장을 하는 건 맞는데 둘 다 고르게 성장하는 거지. 뭐 이쪽은 죽고 이쪽은 죽는 건 아니라는 거 하는데, 다만 주가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성장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년부터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엔비디아는 대장주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매력은 좀 떨어지고, 브로드컴과 마벨 같이 이제 점점 맞춤형 칩을 원하는 고객사는 늘겠죠. 특히 애플 같은 기업들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소모도 좀 더 적은 편이고 가격도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조금씩은 좀 종료는 돼간다. 다만 그 위치가 완전히 뭐 끝났다 이게 아니라 독주 구도는 조금 끝나가고 브로드컴, 마벨 이런 이제 경쟁사들이 계속 참전하는 그림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춤형 칩 시장도 주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얘기해 보죠. 최근에 1,450원을 넘으면서 좀 환율 위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손을 입으니까 네. 자금들을 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신 게 뭐냐면 위기는 아니다. 위기 가능성 없다고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국인들은 손해보거든요. 우리나라 자산을 샀을 때. 그럼 환차손이 있게 되니까 자꾸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 거기에
그 미국 FMC가 끝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매파적이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 환율 상승을 좀 일으켰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게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정부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환율이 위로 튀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는 그냥 지켜보지는 않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이제 점검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단호하게 미세 조정하겠다. 만약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율이 뭐 1,470원, 80원 가서 1,500원에 육박하는 모습이 만약에 보이면요, 일단은 이제 그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1,450원까지 올라온 환율이 지금은 조금 이제 멈춘 건 사실인데 여기서 위로 튈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치 리스크나 미국의 매파적 통화 정책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뭐 1,400원 깨고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더 확대가 돼야 되고요. 미국이 더 생각보다 매파적인 또 얘기들을 계속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또 지금 상황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한 1,400원 중반에서 한 1,400원 30원 정도에선 조금 그 약간의 오르내림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환율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외환위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8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159억 달러 정도 된대요. 이게 세계 9위니까 굉장히 많은 건 맞는데 같은 기간 단기 해외 채무가 1,300억 달러예요. 그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로 충분히 갚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어요. 외환위기 이제 외채를 못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4,200달러 정도 되는 200억 달러 되는 외환 보유액이 이 감소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21년도에 4,692억 달러였는데 이게 올해 지금 4,153억 달러까지 지금 11월 기준으로 줄었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요 4,000억 달러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해외에서 봤을 때는 외환 보유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좀 불안감을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 4,000억 달러는 좀 방어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억 달러 여전히 많은 건 맞는데 이게 4자랑 또 3자는 의미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 요게 좀 유지되는지.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뭐 일부에서 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심은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당국 방어력이 예전보다는 좀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어디입니까? 이번 주에 좀 올랐던 이제 섹터 중에 영상 콘텐츠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영상 콘텐츠에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다음 주에 오징어 게임 또 시즌 2가 이제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쪽도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뭐 관세라든가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없는 지대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전선 업종들, 지금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선주의 상승도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뭐 제가 자율주행차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자율주행 이슈도 이제 계속해서 25년도에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다음 주도 한번 자율주행차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25년 초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 반등 예상 이런 제목인데 사실 태양광이 최악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더 안 좋고 또 거기다가 안 좋았던 게 중국이 동남아 4개국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특별히 규제를 안 했거든요.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미국의 모듈 재고가 이제 엄청 쌓인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안 좋았는데 근데 24년 12월부터 이제 동남아 4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이제 그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반덤핑하고요. 상계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준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통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관세가 이제 30% 붙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베트남은 274%를 관세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들 이제 국가에서 모듈 수입을 확 줄여버리겠죠. 그러면 지금 모듈이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그럼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트럼프 2기에도 미국 태양광 모듈 공급 과잉에 이건 좀 우호적일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지금 8월 기준으로 미국의 그 태양광 모듈 21기가와트 생산 능력이 중국 업체에 의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한화큐셀이 그 8.4기가와트,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10.4기가와트니까 이거 두 개 합쳐도 중국만 못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한 거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 회사 중에 하나가 트리나 솔라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태양광 모듈 설비 그 미국에 있는 거를 매각을 해버렸어요. 예. 이 얘기는 뭐죠? 중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걸 트럼프가 이제 막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지화했던 중국 업체들이 이제 좀 철수하는. 그럼 이렇게 되면 경쟁이 당연히 둔화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이제 좀 오르지 않겠냐 내년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상승은 좀 아니지만 25년부터는 가격이 좀 반등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태양광 업체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25년 2, 3월까지 하나솔루션을 뭐 추세적 상승보다는 지금 엄청 빠져 있거든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미국의 정책이 더 우호적이고 모듈 재고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른다면 하나솔루션 주가는 상당히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뭐 잃을 게 없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한번 태양광 모듈 업체들 관심 갖자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고서까지 들었고요. 연불내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차 전지 주가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미국 IRA 근거에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한다. 이게 나왔었고 이거 사실 예전부터도 우리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겠대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부과한다는 거니까 좀 악재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동맹국가 개별적으로 협상하면 면제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협상 잘하면 면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00%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